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임스 그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이제 1600년대에 1680년대 영국의 계몽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이런 이제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자유는 인간의 완벽한 천부 인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되어 왔었는데 그 중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명과 자유와 사유재산, 재산권이 중요하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게 확립된 걸 토대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생명권과 사유재산권을 존중해 줬으니까 돈을 열심히 벌면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바탕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한 100년쯤 되니까 빈부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칼막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바로 지난주에 했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약간 그런 상황을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약간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가미된 자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도 사회적 자유에 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소문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치가 등장하고 하면서 정말로 다시 옛날 고전적 자유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거든요. 우리 신도철 박사님이 공부했던 시카고 그 오스트리아 학파들이 되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 학파를 형성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로 아주 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에 선두에 선 사람이 하이에크나 우리가 저번에 읽은 하이에크 노예의 길, 그 다음에 이제 미제스의 자유주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제스 자유주의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5분이 발제를 하시는데 첫 번째 1장을 이진수 대표님이 아마 이 대표님 간단히 하시는 일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시고 발제를 부탁드릴게요. 이진수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진수라고 하고 있고 그 더워드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손영광 박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트루스포럼, 네, 지금 더워드 뉴스가 아니라 그 트루스포럼에서 저는 운영위원으로 좀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런 그래요? 업무가 있고 그 저는 하면서 서울대,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하시는 일인 더워드 뉴스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 예, 저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석사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수님이시고 막 박사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저는 아니, 가방끈이 짧아서 석사밖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않아요. 박사라고 해봤자 다 사실은 그만 박사고 별 내용은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자, 네, 그래. 이 박사님, 이 대표님 발제를 부탁드리게 1장인데 자유주의 정책의 기초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미제스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경제학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맨날 아담 스미스랑 케인즈 얘기만 신나게 들었지 하이에크는 가끔 어쩌다 들었고 미제스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작년 트루스 포럼 하고 또 기독교 보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또 함께 따라오는 자유주의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미제스를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 관련돼서 또 자유 이야기를 할 때 미제스라는 얘기를 항상 들어서 이분이 어떤 분일까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책을 한 장 한 장 자대고 밑줄 쳐가면서 정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참 이 미제스라는 분이 대단하구나.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이 미제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어젠가 신문에 윤석열 총장이 어렸을 때 자기 사상을 심어준 그런 책 이야기를 하면서 미제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제스에 대해서 한 PT를 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그 정리를 했고요. 총 PT는 24장인데 좀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미제스, 그러니까 제가 일장이니까 미제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어디서 설명했는데 1881년에 오스트리아 출생입니다. 미제스도 오스트리아 학파로 하는데 이 당시에 히틀러랑 동시대 89년 히틀러가 좀 더 어리더라고요. 히틀러 동시대를 살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 물결이 그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이 미제스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자유주의를 꿋꿋하게 외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06년에 빈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걸 보고 법학 박사네라고 했는데 어디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만 해도 경제학을 법학 중에 한 분야로 취급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도 맞습니다. 법학을 하면 법학 박사지만 그 중에 뭐 법학을 할 때 뭐 사법학, 공법학 나누는 것처럼 그 중에 경제에도 했구나라는 걸 이번에 미제스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7년 오늘 다룰 이 자유주의를 출간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제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1, 2차 세계대전 그 있었고 또 사회주의가 워낙 그 광풍이고 게다가 그 국가의 개입, 적극적인 개입, 케인지안이 득세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좀 많이 대접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뭐 객원 교수, 뭐 방문 교수를 지금 여기도 뉴욕대 방문 교수라고 하는데 조금은 그 생전에는 어,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타계하고 나서 이제 하이에크가 노벨 경제학상을 타면서 미제스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경제학을 할 때 미제스가 그 현대 자유주의의 창시자이면서 이제 자유방임, 항상 미제스는 할 때 자유시장, 사유재산권, 그리고 리미티드 거버먼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학파를 얘기할 때 오스트리아 미제스가 항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제스 어록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마치 청산가리가 물의 대안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강렬한 말을 했던 것이 제가 좀 뇌리에 깊었습니다. 이 자유주의라면서 항상 어떤 걸 접근할 때 정의 사전을 좀 찾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 어떤 그 정의를 확실히 해놓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좀 확고히 해놓고 글을 읽어야 나중에 정리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또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자유가 뭔가 자유 자유 매일 외치는데 뭐 자유 자유 하는데 자유가 뭔가를 사전을 찾아보니 명사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정의인데 또 뭐 법률적으로 정의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철학에 있어서 정의가 좀 특이했습니다.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자유를 철학 분야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익숙지 않지만 한번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냥 우리 자유주의 지금 미제스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말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유주의를 무엇이라고 할까를 한번 봤습니다. 17, 18세기에 유럽의 시민 계급에 의해서 주장된 시민적, 경제적 자유와 민주적인 여러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사상이나 운동. 그래서 로크 루소, 벤나 밀 등이 주장했으며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자유주의 책을 봤을 때 이 차례가 있습니다. 이 차례를 한번 쭉 훑으니까 서론 1, 2, 3, 4, 5장 오늘 5분께서 이걸 나눠서 해주실 텐데 이 부록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무슨 물건 같은 거 사거나 뭐 어디 뭐 화장품 같은 거 사면은 화장품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 부록으로 딸려오는 거, 잡지 같은 거 사면 부록 사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부록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부록을 보니까 자유주의에 대한 문헌, 자유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미제스가 얘기를 했는데 이 자유주의 문헌을 얘기하면서 존 스튜어트 밀은 아까 방금 이 네이버 정의에서는 밀에 대해서 뭐 자유주의가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을 완전 대놓고 까더라고요. 고전적 자유주의의 아류였으며 특히 만년에는 아내의 영향을 받아 쉽게 타협하는 유약성을 보였다. 그래서 뭐 혼동의 효시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좀 대놓고 비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는 이 자유주의 등등에 대해서 이해
이해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밀이 사회주의의 열렬한 선두 주창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비판이 있어서 좀 재밌었습니다. 이 책에 이제 그 1장 앞에 서론이 있고요. 일단 요즘 두 갈씩으로 이게 뒤로 가면 또 집중도 떨어지고 졸립고 뭐 이게 안 되니까 앞에서 결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핵심 요약을 그냥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 요약을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자유기업원에서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미제스 자유주의를 하니까 이실직고를 하자면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 3분 정도로 쭉 영상을 한 몇 년 전에 만드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거 보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유주의자가 이기적이고 냉혈한 인간이라는 이야기 평가가 있는데 오해다. 그렇지 않다. 자유주의자는 휴머니즘, 인간적인 면모를 갖고 있고 협동심이 가득하며 평화를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라는 게 결국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인데 단 전제 조건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가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인간 행위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그 약간 따옴표를 쳐야 되는 게 모든 인간의 부와 복지 증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특권층, 어느 집단의 특권을 옹호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제너럴하게 부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정치, 국제 문제를 이 자유주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례에 보면은 그 자유주의 경제, 대외 정책, 정당 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분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 인간이 점점 주변 동료에게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분업, 내가 맡은 일을 내가 하고 또 내가 잘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다 분업으로 할 때, 근데 그 협동이 되고, 근데 이 협동이 결국 사유재산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야, 내가 맡은 것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그리고 내 것이 있어야 결국 그것이 나눠가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리미티드 거버먼트, 정부의 기능을 이 재산권과 자유,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이 자유주의가 항상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정부주의자냐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유주의는 분명하게 제한된 정부의 기능을, 정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최소의 비용, 최대의 생산을 자극할 뿐 모두가 동일한 소득을 가져가야 한다는 그 결과의 평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경제적 진보를 통해 오늘의 사치품이 내일의 필수품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 이복한 말이 무기가 아니라 사상만이 인류 사회의 저울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자유시장 경제, 제한된 정부, 개인의 자유를 고양시키면서 근대 문명을 발전시켜온 위대한 정치적 지적 운동은 자유주의뿐이다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와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질서로서 유일하게 실현 가능성 있는 제도는 자유주의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장이 상당히 많은 그 소챕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재산, 자유, 평화, 평등, 부와 소득의 불균형 이렇게 등등등등 나가는데 이게 자유주의적 정책의 기초라고 하는데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놓지 않으면은 아마 2, 3, 4, 5장 보실 때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13페이지에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좀 다뤘습니다. 처음 먼저 나오는 게 사유재산, 역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분업을 통한 협동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협동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결국 생산 수단을 사적 소유하는 게 이 협동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미제스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 수단을 사적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 인간이 협동 조직이 제 기능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밖에 없다. 사적 소유 제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업의 기초에서 협업을 할 때 생산성이 증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쌀도 짓고 뭐 이렇게 밥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약간 갑자기 원신이 된 느낌인데 책도 쓰고 또 뭐 가가지고 뭐 노트북 만들고 이런 뭐 구글 미트 만들고 그럼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책 쓰고 어떤 사람은 이 뭐 노트북 만들고 이런 렌즈 만들고 서로 분업을 하니까 전체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재산 이퀄 자유 이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너무 물질주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평소 같았으면 아이 뭐 이런 소리를 이라고 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작년까지 증권사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지금 이 더워드 뉴스를 차린 건데 인터넷 뉴스. 인터넷 뉴스를 차리니까 그 인컴이 인컴이 갑자기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 소득이 100분의 1로 줄으니까 재산이 갑자기 이게 돈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부들부들 떨게 되고 지갑에서 뭐 카드 긁는 게 쫄아들고 이렇게 통장 잔고가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자유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재산 자유 평화가 맞긴 맞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 자유입니다. 자유. 여기서 좀 이렇게 중요한 말은 이렇게 볼드체로 좀 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가 인간 노동의 생산성을 가장 크게 보장하며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조금 갈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유주의자는 이 논쟁에 있어서 뭐 신의 섭리, 자연의 법칙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단지 자유노동이 노예 노동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생산적이기 때문에 이 자유노동자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노예제도랑 다르게 노예는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니까 그냥 하면 내가 그 주인님이 시키는 만큼 뭐 밥 갈고 뭐 양치고 하기만 하면 알아서 주인이 밥도 주고 집도 주고 옷도 주고 하니까 그냥 할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노동은 내가 버는 만큼 내가 더 노력하는 만큼 그게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발전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살짝은 뜬금없었는데 평화를 얘기합니다. 자유주의자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전쟁은 승자에게도 해악을 끼치면서 평화가 전쟁보다 항상 더 낫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그래도 내가 이기는 전쟁이라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미제스는 이 자발적 교환이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인데 이 전쟁이 나면은 그 자유무역, 분업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평화가 지속될 때 가능하다고 하고 또 제가 그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세계 평화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견 되게 말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자유주의는 정부 권력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하는데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하는 그런 정부의 권력이 급격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자유주의자가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로운 기업, 자유기업, 자유시장 경제체제 확립하는 게 전쟁을 피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 역시 나오는데 이 평등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이 평등이 왜 그런가? 평등한 자유노동자만이 최고의 생산성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렇게 되면은 생산성을 못 낸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리만 노리고 의무는 적고 어떤 사람은 권리는 별로 없는데 의무가 많다면은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주의, 이건 좀 다른 거네요. 자유주의가 사유재산제에 찬성하는 것은 이게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계층에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와 소득의 불균형입니다. 여기서 조금 재밌게 읽었어요. 오늘의 사치품이 내일의 필수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의 불균등 분배에 대해서 내가 디펜스를 해주는데 그 어떤 사람이 부를 많이 갖고 있어야 그 부자가 사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했더니 사치라는 게 전적으로 상대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사치인가? 밥을 2숟가락 먹으면 사치인가? 밥 먹을 때 김을 2장 싸 먹으면 사치인가? 이게 등등이 있는데 그냥 혼자 생각했는데 이 모든 발전이 처음에는 소수의 부자만이 쓸 수 있는 사치품의 형태로 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모든 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필수품으로 변화됐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서 포크를 얘기합니다. 옛날 같은 다 손으로 집어먹었는데 포크를 쓰는 것도 사치품이었다는 거예요. 귀족들이나 쓰는 실내 화장실, 자동차, 지금 해외여행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이 자유주의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는 사치품이었는데 이것이 발전을 하면서 필수품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부의 소득의 불균형이 진보를 갖고 왔다는 거, 발전을 갖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윤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유재산과 윤리성. 사실 여기 지금 13가지를 보면서 약간은 좀 그 위계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잠깐 했는데 그래도 뭐 일단 책에 있는 걸 좀 보겠습니다. 이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또 정의를 여기 내고요. 사회 존속을 위해 사회 구성원 각자에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들을 준수하는 것이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는 게 사회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은 모두 도덕적이라고 합니다. 해가 되는 건 비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유재산이 도덕적이다. 사유재산을 갖는 게 더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익을 가지는 게 더 자유로운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훨씬 큰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 당장의 그 즉각적이고 작은 이익을 부정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항상 리미티드 거버먼트를 얘기하는데 이게 그 무정부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산과 자유와 평화의 보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다만 자유주의가 정부의 영역 확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게 필연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유제도를 해지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약간 파터널리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같은 거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런 걸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담배도 몸에 나쁜데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콜라도 몸에 나쁜데 커피도 몸에 안 좋은데 무슨 도색 잡지 그런 식으로 이게 조금씩 제재를 하다 보면은 안 좋으니까 결국 그것이 반드시 자유를 다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를 또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피통치자의 의사에 맞춰 정부 형태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민주주의면 국민이 주인인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는 선거와 의회 제도를 통해 분쟁과 폭력 없이 정부의 교체를 순조롭게 이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소수에 대한 통치가 피통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그 작년에 이렇게 좀 뜨겁게 우리나라 또 미국을 달궜던 좀 부정선거 이슈, 과연 그 선거 제도 자체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데 이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을 한번 가져봤고요.
소수에 대한 지금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통치자들의 동의가 없는데, 과연 현재 이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과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약간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네. 힘의 원리에 대한 비판이 그 다음 챕터입니다. 이게 그 민주주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랑 조금 연관이 있더라고요. 피통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집단만이 정권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막 억누르고 탄압을 해서 그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을 그 의사에 반해서 예속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뭐 국가를 라는 권한을 장악해서 다수를 지배해서 소수를 권익을 앞세워서 하는데, 이 민주주의자 역시 최선의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약간 철인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최선의 사람이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걸 무력이나 억지가 아니라 동료, 시민들에게 내가 그 지위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신시켜서 자발적으로, 그래, 저 사람한테 맡기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되겠어 라고 자발적으로 맡기는 게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인 이야기 나옵니다. 역시 그 당시가 이제 1900년대 초기 때문에 이 파시즘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파시즘이 그 무력에 의해서 힘의 원칙을 갖고 이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에 대항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약간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유럽의 문명을 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게 지속적으로 성공할 약속할 수 없다. 왜냐? 파시즘은 결국 폭력을 수반하는, 폭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걸 과신하고 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시즘은 단지 잠깐 쇼텀으로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라고 파시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활동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국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11, 챕터 11인데, 그걸 아까 미리 얘기해버렸네요. 국가가 개인 생활 방식에 관해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즉시 이내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제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약이라든지 콜라, 담배 등등 이야기,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이 자유주의자에게 있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그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유재산을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국방의 의무, 그런 이야기여야 되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점, 어떤 일, 여기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권력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향, 그 금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는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가를 잘 보여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조금 이 우리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작년 초에 신천지였었나요? 신천지였죠. 거기서 뵀을 때 쟤네들 다 때려 부셔야 돼 이야기를 하는데 등등 그런 거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권력으로 그걸 금지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또한 이게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거를 권력을 통해 가지고 금지하려고 요구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고, 또한 마스크 쓰게 하고, 이 코로나가 과연 어떤지 게다가 지금 백신 맞는 거, 그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아유 하면서 그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보면 우리가 가가지고 뭐 마스크 안 쓰냐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되려면은 정말 자기 학습, 오랜 시간에 걸친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부터 이렇게 더 오랜 학습, 지금 이렇게 북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신민에서 시민으로 발전해야겠다라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네, 종교적 관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가 모든 종류의 종교적 믿음이나 형이상적 믿음에 대해 관용심을 갖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회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확신에
입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적 관용성을 띠는 게 이단이나 미신이라든지 심지어 자유주의를 파괴하려는 의견에 대해서도 용인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톨러런스를 갖는 것만이 평화를 창조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 이게 자유주의의 원칙의 문제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슥슥하는 게 아니라고. 자, 이제 13 마지막입니다. 국가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미제스는 국가는 그 속성상 본질적 속성상 강제와 강압의 장치다. 사회 질서 존속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억압하는 게 국가가 하는 일의 요체인데 여기에 사회주의는 그 생산수단의 통제까지도 추가됐다고 하고요. 근데 이 국가는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필연성 때문에 공권력은 언제나 뭔가 혁신하려는 걸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 토스, 이게 뭔가 간편한 송금, 금융에서 뭐 혁신 이야기 나오고 또 우리 많이 얘기하는 타다라든지 이렇게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택시를 넘는 그 타다라는 서비스, 또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었던 걸 넘어서 그냥 모바일 앱으로 송금할 수 있는 토스 같은 그 혁신인데 정부에서는 규제를 통해서 혁신을 항상 공격합니다. 근데 인류의 진보는 국가 강제로 송금하는 거는 은행을 통해야 돼. 어디를 개인적으로 이동할 땐 택시를 타야 돼. 라는 걸 갖다가 깨면서 왜 그래야 되지? 왜 이렇게 더 편하게 더 쉽게 할 수 없지라는 거에 대한 의심, 저항, 반대를 통해서 인류가 진보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제스의 자유주의 제1장 자유주의적 정책의 기초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정리됐어요. 그 1장에 대해 너무 잘 정리를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요약을 깨끗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결국은 요약을 말씀하신 것 쭉 보면은 이 미제스도 국가의 기능이 국가가 큰 국가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큰 국가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국가의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과 평화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유와 재산과 평화인데 이것이 존 로크가 얘기했던 우리가 지난번에 존 로크 통추론에서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존 로크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는 자유와 평화와 재산을 얘기하면서 아까 이준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어야만이 자유가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진다 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존 로크 시대 1600년대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전한 것도 사유재산권을 비로소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왕권 신수설이었는데 자연법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재산을 만들려고 산업혁명이 발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걸 보면서 최근에 큰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로크나 미제스의 자유주의를 다시 한번 그런 이제 어제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중간에 1800년 들어오면서 산업혁명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자유주의가 약간 변질되고 있다가 1900년대 미제스는 하이에크에 들어오면서 자유주의가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가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들 미제스나 하이에크 얘기하면은 무정부주의나 정부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중앙은행도 화폐를 그냥 중앙은행도 없어도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고 오늘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기능을 제한하는 하는 것뿐이 정부가 무정부주의는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 원전을 잘 안 보고 그냥 얘기하는 데서 오는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장에 관해서 우리 손영강 박사가 2장을 하기로 했네요. 그 사이에 우리 심재철 부의장님하고 조동은 교수님이 들어오셨네요. 조 교수님 잘 지내셨죠? 예, 신 부의장님 잘 지내셨죠? 신 부의장님 요즘 오르시는 걸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손영광 박사님 2장
발제를 드릴게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예, 잘 올라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그러면 2장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보면 이제 서론에서 저희가 1장부터 5장까지만 땄지만 서론은 누가 맞진 않았는데 서론을 보면 27페이지 정도부터 해서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하나하나 일종의 자유주의의 변명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자유주의를 공격하는데 이건 이래서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자유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로 살려면 이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세대를 이제 세대와 상관없이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챕터 2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제의 조직, 경제의 체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5가지 체제가 가능하다고들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제도 없이 원신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희년 같은 개념으로 사적 소유를 하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부를 환수하여 재분배하는 시스템도 소개를 하는데 노동 생산성의 감소가 필연적이고 또한 이게 옛날에 빈 토지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닌 이상 어, 부를 환수하여 재분배한다는 개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회에서 대형 공장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철도 등을 환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글자를 쳐놓은 부분은 아예 이후의 논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끝을 내고요. 다음으로 저는 이 단어를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신디칼리즘이라고 강제 노동조합 제도를 이제 또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이 이론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평등한 이제 그런 결과를 얻지도 못한다는 말을 하고 어 이제 노동자를 어떤 산업에 종사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노동자를 이러한 어떤 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옮기려면 이제 중앙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로 귀결된다. 따라서 신디칼리즘은 말도 안 되고 결국 사회주의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생산 수단을 공적으로 소유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 다른 얘기도 많지만 미제스는 경제 활동의 주 원동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 원동력이 기업가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부과된 의무에 대한 복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종 때문에 과연 이게 잘 굴러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섭주의 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거를 사회의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도 잘 말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간섭주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 체제를 말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유재산과 그 비판자들이라는 사유재산을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재반박을 합니다. 비판자들의 착각이 뭐냐면 하나는 현세가 유토피아가 아니다. 이게 사회제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원래 인간의 삶은 순수한 행복 상태가 아니다. 지구가 지상천국도 아니다. 인생은 원래 고단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미제스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유재산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 착각은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이제 막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보통 사회주의죠. 그런데 본인이 지도층인 상황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노예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비교하는 거를 이제 잘못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자본주의 현실과 사회주의 이상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 현실을 비교해야겠죠, 사실은. 사회주의도 현실은 처참하니까요. 사실 훨씬 처참하니까요. 그래서 사회주의 이상을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가정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이 더 생산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한다. 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비생산적인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을 하는데 보통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비생산적인 지출이라 함은 이제 판매나 경쟁이나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미제스는 사회주의의 분배기구가 또 지출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뭔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가장 미제스가 집중해서 말하는 말은 이제 노동과 그 결과 재화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이제 없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요. 일하고자 하는 유인이 이제 자기 노동의 열매 그 결과를 즐기는가가 아니고 이제 의무감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유재산과 정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정부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물론 챕터 1에서도 나왔지만요. 이제 정부는 스스로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라면 을에 사유재산에 대한 의심을 품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유재산이 있으면 이제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은 사유재산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했던 그런 정치가들조차 본인이 권력을 잡으면 이제 자유주의 원칙을 뒷전으로 돌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정부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라는 언급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농촌 사회였다고 하면 이제 현대 사회는 공업, 광업, 무역 이런 대기업이 존재하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이게 좀 이제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게 이런 복잡한 대기업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제 국가가 사유재산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재산권을 공격하는 것이 정부나 권력자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농촌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을 뺏어버리면요. 다 같이 반발해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기업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게 구조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다고 이제 말합니다. 워낙 많은 이제 분야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비판합니다.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 태평양 잡지에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싣기도 했었는데요. 레닌 이제 혁명이 1917년 이쯤 일어났다고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역시 선각자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이제 자본가를 없애면 지혜, 상공업 발달이 정지된다. 그리고 지식층을 없애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종교를 혁파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세계 정부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제스는 이 파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회주의가 비현실적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인류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요구된 도덕적 자질을 아직 못 갖췄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미제스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청년들 중에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학교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게르만 민족은 이제 그 뭔가 인간성이나 뭐 도덕적 자질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는 되는 거다. 우리나라는 그 국민성이 덜 돼가지고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페넨마이크에서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 스칸디나비안 언익셉셔널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런 복지 국가, 복지 정책을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모랄 해저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꽤 괜찮은 책인 것 같고 적어도 요약해서 한번 그런 이 책에 대한 내용은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제스가 말하는 것은 도덕적 자질이 사회주의의 비현실성을 말하는 그런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사회주의 하에서는 이윤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기업이 합리적 경영을 하기 위한 이제 어떤 계산 방법이 없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이상의 결국 논리적 귀착지는 어, 생산이라는 것은 권력 중심주의인 정부가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잘 되어봤자 이제 관료 사회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도 물론 국영기업이나 뭐 공공기관 이런 곳들이 있죠. 저도 지금 공공기관인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게 잘 돌아간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국영기업은 사회주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 잘 돼간다는 그런 국영기업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도와 공존해서 혹은 기생해서 번창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그마저도 대체적으로 실패작이다. 비효율적이고 조세 보조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이런 걸 이제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국영기업의 문제는 어, 이런 비효율성 혹은 실제로는 실패했는데요. 이걸 은폐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간섭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등장 배경을 먼저 소개하는데 왜 간섭주의가 나오게 됐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따뜻한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도 말하고요. 왜 이게 나왔냐면 이 세계 도처에서 사회주의를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실패하게 됐는데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제 워낙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가들이 사적 소유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놨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꽤 세뇌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사회주의도 문제지만 적혀 있는 것처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역시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완전한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보다는 간섭주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PC, Political Correctness를 이제 비판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력 스타가 된 조던 B. 피터슨은 이제 본인의 저서나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이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뭐 자유주의자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주장이. 그런데 사회의 어떤 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상 심화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일탈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는 좋대. 어, 이 자유주의를 또 하시는 분들은 이 종교를 굳이 우리가 넣어야 되나? 이제 빼려고 하시는 종교나 도덕심을 빼려는 그런 시도도 많지만 이제 어떤 도덕심이나 자비심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자유주의가 어쨌든 이게 지속될 수가 있을까 과연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뭐 해안이 있으시다면 누가 코멘트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렇다 보니까 간섭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 사이의 어떤 중간적인 방법을 창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섭주의가 뭐냐면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권위주의적인 명령에 의해 뭐 금지될 수도 있고 규제될 수도 있고 혹은 통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로운 면을 모두 떨쳐버린 사유재산인 어떤 이미지를 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제스는 간섭주의는 결국 사회주의로 귀결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펴니다. 왜냐면 이제 간섭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보자면 어, 가격을
간섭 없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과 다른 수준으로 고정한다는 게 간섭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고정시켜 버린다면 이제 생산한 사람들이 더 나은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면 혹은 정책이 바뀔 거를 기다리면서 상품 공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도출하려면 정부의 명령 또한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산자들한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우리가 지정한 가격에 무조건 판매하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필연이라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인맥이 중요하거나 혹은 배급대가 필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정해주면요. 이게 줄줄이 소세지처럼 이어져서 다른 원자재도 그러면 가격을 정해버려야 되고요. 다른 제품들도 반제품도 그리고 근로 어떤 소득, 노임까지도 가격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굳이 뭐 비판을 하자면 현실과 이제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하죠. 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간섭주의, 많은 국가들이 간섭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어떤 재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고정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의 한계 그리고 이동의 한계 이제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유동이 완전히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간섭주의가 사회주의로 이렇게 뭐 곧바로 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 인맥이 중요한데 이제 이런 폐해를 막으려면 배급제가 필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그런 인맥에서 끊기는 예, 인맥이 이제 먹고 해치우고 이제 끝내버리고 이제 사회주의까지 안 가버리는 배급제까지 안 가는 이제 그런 중간에 막히는 통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가격 통제 사례는 늘 실패했다고 말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미제스가 이 책을 쓴 게 1960년대인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겪은 사람들,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다들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이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진 못하죠. 오히려. 왜냐하면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를 겪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정도 보면 또 IMF도 겪지 못했거든요. 어떤 경제가 급속도로 완전 망할 수 있다?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기의식이나 이런 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 사례를 말하는데요.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주택임대료 폐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주택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지금 뭔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 활동이 줄어들거나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또 하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제는 이제 진입이 금지된 노동자의 희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가 또 최저임금제와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노조가 최저임금제와 언제 비슷해지냐? 노조도 이제 이분은 노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노조를 잘못했다고 항상 말하진 않는데요. 근데 우리 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 미제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노조입니다. 왜냐면 이제 노조가 잘못된 경우가 뭐냐면 비회원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이 파업 중인 노동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때 이제 그럴 때는 노조가 최저임금제의 폐해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경우죠. 현대자동차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파업하는 사람을 자를 수도 없고 그 자리를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파업 중인 노동자의 요구를 거의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이제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진입이 금지된 노동자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실업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로 청년입니다. 이제 이런
네, 문제가 있죠. 결국은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하게 해주고 살기 힘든 사람은 더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게 이런 이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혜택을 더 확대시킬 뿐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업급여에서도 이제 이게 뻔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사회조직 중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결론을 보면 처음에 5가지의 체제를 소개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와보니까 가능한 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이 2개로 귀결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6챕터에서도 자본주의가 좋은 이유라기보다 그 사회주의를 당연히 또 비판합니다. 사회주의가 왜 실현 가능성이 없냐? 어떤 사람은 중세 시대처럼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냐? 라는 점에서 인구를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겠느냐? 혹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형편없는 물자에 만족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너희들이야말로 이제 우리들을 물질주의적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야말로 물질주의적인 거 아니냐라고 미제스가 반론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기독교 내 좌파랑 우파 간의 갈등도 좀 이런 면이 있는데요. 좌파들은 약간 기독교 좌파들은 예배를 굳이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알아서 예배 드릴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물질주의적이라고 비난한 경우가 많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이웃 사랑하지 않고 헌금, 물질만 줬는 저 바보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놈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요. 이제 우파는 이거는 교회나 교인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게 옳다. 예배는 소중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여기서도 기독교 좌파야말로 더 물질주의적이지 않냐. 모든 걸 이제 물질의 잣대로 딱 살펴보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미제스는 뭐 중세시대로의 복귀나 뭐 이런 주장을 우둔한 물질주의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이제 기본 원리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서 이제 오정근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기도 한데요.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수공업 공장이 중세시대를 이끌었고 이제 증기기관에 의한 공장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주객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기술을 창출하고 공장과 뭐 증기기관 이런 걸 다 만든 거지 이제 증기기관이나 공장이 자본주의를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완전 무결한 제도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유일한 제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예시를 드는 게 뭐 재밌는데요.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이 싫다고 우리 뭐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게 나는 뭐 이런 방식이 싫어라고 논쟁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굶어 죽기 싫으면 그렇게 먹고 그렇게 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냐 아니면 모든 사람의 기아 혹은 고통이냐 이 선택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제스는 자유주의가 어떤 철학적,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이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트루 리버럴리즘 발제를 할 때 서평을 찾다가 미제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이 트루 리버럴리즘 저자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를 이제 신랄하게 비난 정도 하는 그런 글을 연재된 거를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포스트 모더니스트인 이 디들러 낸슨 매클로스키 이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하면서 보니까 이 미제스 쪽은 어떤 우리 경제적 원칙이라든지 왜 자유주의가 옳은가 이게 거의 이론이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과학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고 이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 이분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에 입각해서 수사학 이제 말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원리는 아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를 낙관주의자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파당적인 풍자에 지나지 않다.
자유주의자가 낙관주의자기보다 오히려 너희 반자본주의자들이야말로 극단적인 낙관주의자다. 너희 성공한 적이 언제 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외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라면 경제학은 음모랑 과학이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이 유연하다는 생물학은 효율 100% 이상의 연구기간이 없다는 물리학은 이제 이런 이제 발레를 들면서 이제 이게 음울하다는 것은 너희 정신병자들이 음울한 것이고 경제학 자체는 음울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6챕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카르텔 독점 및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카르텔과 독점의 원인은 정부의 관세 등으로 세계 시장을 작은 시장으로 분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관세가 없더라도 사실 언어의 장벽 이런 것들은 꽤 이제 큰 거죠. 그리고 어떤 지역을 옮기는 것에 대한 장벽 사실 이것들이 시장을 분할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위적으로 또 기업들을 보호해왔기 때문에 이런 카르텔과 독점이 생긴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카르텔 독점이랑은 이제 관계없는데요. 제가 사는 곳 주변이랑 중소기업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좀비 중소기업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유는 창출이 안 되는데요. 어떤 정부 보조금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어떤 행정적인 어떤 처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계속 하지만 기업은 유지하고 또 또 사장님은 돈을 또 잘 어떻게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참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독점은 아까 간섭주의, 정부의 간섭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매우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대체제가 없는 경우 모든 어떤 광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점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제 미제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이제 센 연구 자석을 만드는 데 들어간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마저도 지금 천년 자원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 경우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독점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이 히토류가 있어야 고효율 연구자적 전동기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중국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지는 게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는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제 이런 무역 이런 국제적인 관계가 안 좋은 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종류의 전동기 이제 효율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까?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히토류가 독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완전품에서 이제 대체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미제스는 이제 특허권이나 특권, 관세 규제, 조세법, 면허제도 등의 법적 조치 때문에 독점이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독점은 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반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저도 특허권에 대해서 좀 특허권이 과연 사회에 이롭기만 한가라는 고민을 가끔 해보긴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히 비판하는 경우는 잘 못 봐서 어떤 서적이나 어떤 좋은 어떤 뭐 토론 영상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미제스도 마찬가지로 특허권 이런 것들 때문에 독점이 생긴다고는 말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좀 자세히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함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의 마지막 장은 관료화인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거대 기업이 공공기업 못지않게 관료적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업과 정부 공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제 반박을 합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기업이 크든지 작든지 이제 종업원에게 내리는 명령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돈 벌어라 이고요. 하지만 공공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이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명과 대우에서 특혜나 개인적 편견이 게재될 소지가 많고요. 이제 특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엄격한 조건으로 임명이나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결국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력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정부를 포함한 공기업의 행정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영업활동의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손익계산 지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소나 공공기관들이 발끈할 수 있겠죠. 우리도 엄밀하게 손익계산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꼭 그렇진 않은 게 미제스가 말하는 바로는 이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은 세워진 목적부터 어떤 이제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든다라는 이런 핑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익입니다라는 식으로 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에 이상한 막 점수를 매겨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득이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결국 제대로 된 손익계산 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런 행정제도의 특징으로는 경영자가 국가 관리이기 때문에 사업 성패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다. 이게 큰 문제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고통받지 않는다. 네, 이렇게 관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챕터 2에 대한 이제 네. 발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3장을 그 조센 씨가 콜롬비아 대학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조센 씨가 하게 됐는데 안 들어간 모양이죠. 아직까지. 아마 미국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4장에 우리 김병헌 박사가 4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4장에 자유주의와 정당 부분에 관해서 김병헌 박사님 먼저 발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네. 저 목소리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아, 예. 이게 자료가 안 뜨네. 왜 이러지? 저번에도 자료 올리는 거 문제가 자꾸 있더니 올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잠깐만요. 발표 시작에 들어가서 창에 발표 시작에. 올리는 창에 올리는 창 눌러가지고 예, 노트북에 자료를 미리 열어놓고 그걸 클릭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노트북에 안 열었구나. 예, 예. 자료를 안 알았습니다. 열었어. 예. 예, 안 열었네요. 열어놓은 줄 알았는데. 우리 이제 김 박사님은 자주 발표를 시켜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게 자꾸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주 예, 좋습니다. 자료 올라갑니다. 예, 예. 보이시죠? 예, 그래요. 지금 뭐 앞에서 이제 여러 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셨고, 저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미제스의 얘기해서 주요 경력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20세기에 명망 높았던 경제학자, 사회 철학자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인류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유일한 경제 정책이 뭐냐? 무제한적인 자유 방임, 자유시장, 결코 방해받지 않는 사유재산권의 행사,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그 영토 내의 시민과 재산의 보호로 엄격하게 제한함에 있다 하는 게 이제 미제스의 이 자유주의 전체에 흐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요약하면은 이제 ABC 세 가지인데, 자유시장, 노동분업, 그리고 민간 자본주의 투자의 확대, 이것만이 인류의 번영과 호황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토지와 자본자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합리적 가격 계산과 비용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현대 경제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고 있고, 시장을 방해하고 불구로 만드는 정부 간섭은 필연적으로 역효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이게 누적되면은 결국 사회주의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미제스가 주장하는 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목차에 이제 제가 맡은 분야가 자유주의 정당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당이란 뭐냐? 어떤 특정의 주의 또는 원칙에 입각해서 국민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려고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에드먼드 버크가 이제 정당의 제1차적 목적은 권력 획득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미제스가 이제 정당을 볼 때 사실은 별로 좀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도 자유주의 정당과 반자유주의적 정당을 비교해서 정당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사고에 대항하여 특수 이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정당으로 변질되어서 특정 분야의 이익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적 정당이란 뭐냐? 이런 계급과 신분이라는 이런 구분을 폐지한다. 모든 특권을 보장한다. 법률 앞에서의 만민의 평등. 그리고 국민이 정치적 목표와 이상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한다는 그런 어떤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당이다. 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자유주의 정당은 뭐냐? 이거는 정당의 기원이 그들만의 특별한 어떤 대우, 이거 기존의 사회기관 내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정당의 탈을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항하여서 특수 이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 이게 반자유주의 정당이 태동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당의 기능을 이제 자유주의적 정당과 반자유주의적 정당으로 대비해서 보자면은, 자, 자유주의 정당은 특혜와 특권을 부정한다. 모든 부류의 직종과 사람들에 대한 이익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호소한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 조정을 위해 그들 자신 세력 확장은 상당 기간 지연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반자유주의 정당에게 잡힌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제약이라는 거죠. 반면에 반자유주의 정당은 뭐냐?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특수 집단 이익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에 반하는 공동전선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특수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이 사람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두를 희생해서라도 그들이 속한 집단에게는 특혜를, 가장 많은 이익과 특혜를 확보하고 사회 구도가 붕괴하더라도 none of my business다. 그러니까 구성원에 대한 특별 대우 우선적 확보, 이것만 이제 목표가 되고 있다. 반자유주의 정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스가 판단할 때 정당은 정부 정책에 대응해서 정부가 강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완화 정책을 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민간의 창의와 시장 경쟁을 존중하는 입법,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의 올바른 기능이다. 자유주의 정당,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반자유주의 정당이 어떤 폐해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요약을 해본다면은, 반자유주의 정당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정당 또는 특수이익 집단의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정당, 특수이익 집단의 정당이 지니고 있는 윤리적 결함에서 사회주의는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을 사회주의는 우리는 다 해주겠다, 그런 방식으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아까도 이제 앞에서 장에서 설명됐지만은 뭐 가치, 가격에 대한 그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고요. 그 모든 노동자 이익은 합치된다 하는 마르크스 이론 자체는 허구다. 무산자급의 이해가 결코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자유주의 정당 후보자는 모든 특정 유권자 집단에게 대하여 특혜를 준다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정당은 어떤 특혜를 준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호소력에서 에러가 있다 하는 그 인상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유주의 정당 관련해서 그러면은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결국은 이거는 이게 사람들이 사회주의의 실패도 겪고 하기 때문에 반자유주의 정당이 내세우는 이념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희망 섞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뭐 세계 각지에서 보면 이게 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어떤 정당이 야당일 때는 시장에 개입하고 뭐 이런 거 등등 하면은 안 된다, 이거 안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은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그 주장했던 거를 뒤집기가 일상화된다. 법은 국민 다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범위에 끝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절제된 법치주의, 그러니까 정부의 간섭을 가능한 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간의 창의와 시장 경쟁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감시자로서의 정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당의 기능이다라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정부나 국가가 규제를 계속할 경우 높은 사회 경제적 비효율 때문에 경제 발전의 정체, 후퇴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부당하게, 국가가 부당하게 자유 영역을 손상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 챕터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정당은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정부의 개입 정책에 대응해서 정부가 가급적이면 개입을 못하도록 완화하는 입법하는 거, 감시자로서의 기능 충실, 창의와 시장 경쟁을 존중하는 입법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제스의 입장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보니까 자유주의적 정당과 반자유주의적 정당, 결국은 반자유주의적 정당은 특권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거, 아주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보니까 너무 잘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도철 교수님이
자유주의 앞날에 관해서 한번 제5장을 논해 주시죠. 신도철 교수님. 예. 창이라. 김병현 선생님 강의 아주 명쾌해서 저같이 문외한이 잘 이해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래서 예. 여기 어렵게 말하면 잘 경희대에서 몰라요. 발제한 자료들을 우리 북커스방에 좀 올려주면은 다른 분들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주 요약들이 잘 됐어요. 제가 보니까 책 보는 것보다 간명간명하게 너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앞부분에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겹쳐갖고 앞부분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아주 김 선생님 거 잘 이해합니다. 네. 발표 자료를 어떻게 올리는지 지금. 일단 노트북에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어요. 예, 네네. 됐네요. 예. 예. 예, 제가 맡은 부분은 5장인데 자유주의의 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짧아가지고 제가 발표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준비한 거를 뭐 거의 읽다시피 하겠습니다. 근대 유럽은 자유주의 이념 덕택으로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또 개인 간, 국가 간 유대가 강화되었다. 평화가 이제 달성되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 문명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파괴에 의해서만 무너질 것이다. 근대 문명은 자유주의가 반자유적 이념에 의해서 대체될 때만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물질적 진보는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점점 깨달아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사회는 너무 정신없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의 물질적 조건의 향상을 향한 선천적인 욕망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미제스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휴식과 안정 추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그 논리의 허구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물질적 진보 이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겠는가? 현대적 부가 가져온 청결, 건강의 정진 등이 없이 행복, 내적 평화 등이 가능하겠는가? 당연히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태적인 경제를 사회적 이상으로 찬양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적들이 기댈 수 있는 지금 마지막 남은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은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생산적 발전을 저해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사회과학의 그 발전으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또 사적 재산권과 통제받지 않는 기업 활동만이 높은 노동 생산성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적 세력을 갈라놓는 것은 이성적 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 사상, 이념의 상위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뭐 추상적인 사상, 이념 여기에 의해 가지고 뭐 보수 진보가 갈라진다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이 보다 생산적인 사회를 그리지 못한 사회보다 선호할 것이고
이 자유주의 사회하고 뭐 예컨대 사회주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회주의는 뭐 워낙 이제 그 비효율적인 사회다. 그 실상을 알면은 그쪽을 선호할 사람이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날의 정치적 적대감은 철학 사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목표가 어떻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적은 희생으로 달성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상이한 해답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그 모두가 인정하는 목표라는 것은 인간 욕구의 최선의 충족, 즉 번영과 풍요인 것이다. 그러니까 번영과 풍요를 가져오는 그 방법이 이 제도가 체제가 무엇이겠느냐. 이제 이것이 그 정치적 적대감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근본 원인이다 이런 거죠. 그걸 둘러서고 이제 사회주의가 낫다, 시장 경제가 낫다, 자유주의가 낫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적대 세력이 형성돼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는 종교도 세계관도 특별 이익 집단도 아니다. 종교가 아닌 것은 믿음과 기도를 요구하지 않고 또 세계관이 아닌 것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고 있고 또 특별 이익 집단이 아닌 것은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상호관계의 원리인 동시에 그 원리를 실제 사회에서의 인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 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 즉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려고 한다.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 그것이 자유주의의 목표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비판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베네수엘라나 뭐 어디 그 네팔이나 이쪽이 더 행복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은 논점을 흐리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은 좌파 뭐 사회주의 그쪽은 아주 고상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자유주의는 이제 그런 것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주의는 감각에 호소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실질이 있고 논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과 논거가 자유주의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쪽을 실상을 알면은 그게 어떻게 작동되고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잘 알려주고 하면은 자유주의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이제 그 내용이 짧은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유주의가 승리할 것이다 했지만은 그 뒤로 뭐 사회주의가 이제 생기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 반자유주의적인 그런 조류 또 정책, 정당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 또 싸워서 자유주의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북콘서트 하면서 지난번에 존 로커의 정치론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자유, 그다음에 트루 리버럴리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자유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사실 우리가 우파들이 자유에 대해서, 이거 공유 중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공유 중지. 공유 중지를 신도출 교수님 공유 중지를 안 눌렀나 봐요. 예. 예. 그래 이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자유우파들이 왜 이렇게 밀리고 있나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자유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 그래요. 좌파들은 어떻게든 그것이 옳지는 않지만은 그야말로 뭐 계속 과거에 공부를 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왔는데 우리는 자유를 별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래서 요번 달에는 이제 4권을 제가 자유주의에 관해 자유주의 대정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번에 이제 자유주의 미제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 그다음 마지막 주에는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란 베리 골드워터의 책을 가지고 할 건데 이번 요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좀 자유주의가 뭔가를 좀 대충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한 것 같아요. 자유주의야말로 인간의 본성인 인간의 욕구인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거거든요, 바로. 근데 이 얘기를 옛날에 영국의 보수당 당수 마이클 하워드라는 사람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하고 신문에 광고를 크게 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한 것이 보수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더욱 더 열심히 하면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 이상과 자본주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사회주의 우수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언제나 자본주의 이상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자본주의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주의 이상주의로 가야 된다. 그 유토피아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 많이 이제 현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주의를 좀 더 공부해가지고 계속 이걸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요. 아까 우리 송명광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 좀 더 따뜻한 그런 것은 없을까? 그게 이제 왜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담 스미스 국부론 전에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걸 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여기서 다룬 적이 있어요. 도덕 감정론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같이 읽을 때 비로소 자본주의의 기초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손영광 씨가 얘기한 누가 얘기했죠? 손영광 씨 얘기했나? 스칸디나비아의 그 비예외주의에 관해서 스칸디나비아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가 아까 노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사용자들은 대체 수단이 없다. 한마디로 대체 근로를 우리나라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만 금지시키고 있고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아마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래서 대체 수단이 없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 얘기고 아까 좋은 지적은 김병은 교수 정당이 결국은 반자유 정당은 본인들의 특권을 위한 정당이다 하는 거.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좌파 정당들 본인들만의 특권 언제나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본인들만의 특권을 위한 정당이라는 거 아주 미제스가 다시 한 번 더 잘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 다른 분들의 코멘트를 좀 한 1분씩 1, 2분씩 나누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쭉 발표자는 이미 얘기하시니까 발표 안 하신 분들 돌아가면서 한 1, 2분씩 우리 코멘트를 하시죠. 조동 교수님, 조 교수님 다음 주에 자본주의의 자유 발제하실 거죠? 마이크 꺼져 있어요. 마이크 꺼져 있어. 안 들려요. 마이크. 네. 마이크, 예, 죄송합니다. 좀, 예. 그리고 제가 다음 주는 좀 빠듯하고요. 협조하는데 조금 더 여유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혹시 밀턴 프리드만 자본주의의 자유에 지금 한다고 하는 분 최승로 박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분도 내가 여기 보면 박서경 씨가 오늘 연락이 와서 바쁜 일을 못 한다고 그래서 다른 분 혹시 심한 게 있으면 좀 그러면 뭐 좀 다음에 그러니까 예. 저 최승로 박사 앞에 하고 그 뒷부분 좀 제가 한 예. 2주 정도 이상 뭐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당장 그래. 다음 주 안 되니까. 예. 근데 이 책을 바꾸긴 또 좀 이미 짜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 좀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혹시 뭐 그런 대로 그냥 다른 분이 또 좀 네, 심한 뭐, 게 있으면 환영을 하고요. 바쁜 일정 있으면 또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 돌아가면서 오늘 미지에서 잡은 자유주의에 관해서 코멘트 하시고 우선 조 교수님 그다음에 보니까 김기현 교수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김기대학교 김기현 교수님도 좀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김춘수 장군님, 이정락 씨, 우리 윤쌤 박사 쭉 한번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하시죠. 예. 네,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처음에 못 들어서 자격이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현실하고 비춰봐서 좀 하나 시사되는 게 LH 공사가 뭐 당연히 이제 떠오르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LH 공사는 공공 뭐 이렇게 앞세우고 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공공은 선하다 하지만은 공공을 채우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쪽 선한 존재고 그다음에 공공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악한 존재니까 선한 존재 공공이 악한 존재인 시장을 갖다 이끌어야 된다라는 어떤 궤변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 좀 먹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하여튼 누구든지 인간은 똑같죠. 다 사리사욕을 입고, 다시 사리사욕을 갖다가 추구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절제가 돼야 되고 규율돼야 되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공공에 들어오면 선하고 공공 바깥에 나가면은 나쁘고 그다음에 악이다. 이렇게 하여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폐해다. 그거고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자유하면 바로 연결이 프로스페리티거든요. 자유와 번영이에요. 리버티 앤 프로스페리티인데 뛸 수가 없는 건데 사유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걔네들은 번영할 수가 없는데 번영된 사람들을 이간질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특수한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빈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적 빈곤, 상대적이라는 말만 붙이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요. 절대 빈곤은 뭐 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하 칼로리 다 우리가 구제했다. 해결이 돼요. 하지만은 상대적 빈곤은 어느 사회, 그 다음에 어느 시대건 하위 10%는 있기 마련이라고요. 그렇잖아요. 하위 20%. 그러면 그들에게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공격을 해왔는데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죠. 이번에 LH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이 상대를 갖다 좀 무찌르고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그들을 공격하는데 가장 좋은 교과서예요, 사실요. 가장 좋은 교과서. 이렇게 좋은 교과서 없다고요. 이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LH 공사는 차제에 최소한도 좀 얘가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은 아닌데 뭐 세월호 때 그 뭐 해양 경찰을 그거를 클로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번에는 이거는 당연히 클로즈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LH 아닙니까? LH. 그러면은 이제 L은 뭐 랜드고 H는 하우징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L은 하나 글쎄 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우징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토지를 매수해야 되니까 랜드는 필요할지 몰라도 하우징이 왜 필요합니까? 따라서 최소한도 토지 주택 공사에서 토지 주택은 빼야 된다고요. 아니 그 민간이 하는 걸 갖다 왜 돌아서 합니까? 집을 그럼 민간이 더 잘 짓지? 그 다음에 뭐 공이 더 잘 짓습니까? 그렇다면은 휴먼시아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보면은 LH 공사에서 직영하는 브랜드가 가장 뭐에 높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LH 공사를 폐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최소한도 반을 쪼개서 H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공공을 갖다 빙자했을 때 어떤 재앙이 초래되는가를 이렇게 좋은 교과서 없다고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간섭주의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정부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주우지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척결하는데 이 LH 공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발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글도 좀 쓰시고 방송도 좀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제가 그냥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또 집에서 아니 와이프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굉장히 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도 예, 예.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는데 LH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미제스가 얘기한 정부 LH도 이제 공공기관도 광의의 정부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런데 정부가 큰 정부가 얼마나 피해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과서가 된다 하는 생각을 네,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또 코멘트 뭐 하실 분 계시면 코멘트 해주시죠. 김기현 교수님 나가셨나요? 김기현 교수님 아까 계시던데. 나가셨습니다. 그래요. 이수경 교수님 뭐 한 말씀 하시죠. 이게 자유주의나 이 자본주의 또 이렇게 자유론 이런 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구나. 이제 너무 잘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80%라고 그래요. 예, 80%까지 얘들이, 그러니까 1년에 20%씩 간 거야, 이제 자기네 원하는 길로. 그래서 이제 80%를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뭐 아까 금방 우리 조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요 찬스를 잘 노렸어.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그 세월을 그걸 아주 그냥 침서봉대 해가지고 거꾸로 잡은 것처럼 이 정말 이거 LH 막판에 이렇게 된 거 이거 하늘에 정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들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뭐 그냥 총 집중 공격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히 내 집, 내 땅, 예? 그리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뭐 조금씩 모으고 이런 재미로 대부분의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 없는 사람들은 또 혹시나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말 좀 이렇게 강탈당하는 기분이에요. 강탈.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아주 자부심도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높으신 그런 지식과 또 지혜를 받아서 저도 열심히 막 뭐 댓글도 쓰고 이러고 열심히 뭐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LH 공사 문제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공정이라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뭐 손영광 씨도 있고 이진수 씨도 있고 젊은 분들이 있지만은 젊은 분들이 집안 장만하기 지금 만만치 않은 불가능이죠. 이 세상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예를 들어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가 9억 원이 넘었었는데 9억 원 넘어선 아파트는 80% 내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이 무슨 돈으로 내 돈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냐면 옛날 같으면 이제 조금 전세나 월세 살다가 또 전세를 안고 샀다가 또 몇 년 뒤에 그걸 갚으면서 내 집이 됐는데 전세 안고 사는 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내 돈도 80%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완전히 주거 사다리가 붕괴돼서 절망의 좌절에 빠져 있는 속에서 LH공사 직원들이나 또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 그런 또 정치인들은 그냥 단숨에 그냥 몇 억씩 돈을 챙기고 있으니까 그것도 반칙으로 그야말로 왜냐하면 내부 정보 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의 윤리를 어기가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심지어는 그 도시를 신도시를 설계하거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번이 빙산 일각에 전국에 20여 개 신도시가 건설됐거든요. 혁신도시나 이거 지금 막 복마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그 도면들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니까 전부 다 핸드폰으로 찍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찍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그 토지 중개한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해서 다 사고 이랬다는데 이게 지금 복마전인데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주는 그야말로 땀 흘려서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정지 못한 세상이 있나. 네.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정지 못한 이런 사회가 있나. 그래서 정말 어제 복걸 선생님이 쓴 거 글을 분노해야 된다. 옛날에는 장하성 교수가 뭐 우파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대기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좌파들의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할 때다. 어제 복걸 선생님 칼럼 너무 잘 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이 미제스가 얘기한 것처럼 특권의 부패 때문에 완전 우리 사회가 지금 침몰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누가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코멘트 좀 해주시고요. 예, 김덕태 원장, 김덕태가 고등지능원장이라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제 자유와 평등, 우리 사회가 계속 이제 되게 중시하는 가치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개가 좀 충돌한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생각을 좀 이제 책보다는 조금 발전시킨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이제 정리해서 드리면, 이제 자유와 평등주의에서 뭐가 더 우리한테 근원적인 가치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자유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잖아요. 욕구 충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가장 근원적인 것이죠. 그 누구나 추구하는 거고 그런 거를 행복하게 혹은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살게 해주는 게 결국 모든 그 국가든 개인이든 그걸 모두 다 추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자유라는 게 굉장히 이것에 근접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부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아까 전에 교수님이 내부에서 소개를 했듯이 좀 그게 좀 일반적인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가 어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근원적인 가치라고 보고요. 그럼 평등이라는 거는 그에 비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고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건데 평등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그 만족을 덜 느낄 때 그때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충해 주는 거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부수적인 것이고 그러면 욕구를 굉장히 못 만족시킨 상태에서 평등한 것, 가령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했듯이 다 못 사는 거 이거는 결국은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전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유가 먼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자유를 근본적인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평등도 포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만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이기주의가 되지만 자기의 자신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최대한 만족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평등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사람들의 각자한테 가게 맞는 그리고 그 기여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어떤 차이 그런 것들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될 수 있고 자유로운 그리고 좀 더 우리의 근원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가치가 결국은 자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정말 좀 더 우리가 확산시켜야겠다는 생각, 이 주장을 해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김덕태 원장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평등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 사람 미제스가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과정의 공정, 내가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이 땀 흘린 만큼 내 대가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좌파에서는 그것은 능력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잘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40년 평균화예요. 그리고 그 평균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뽑느냐 스펙으로 뽑다 보니까 제가 놀란 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놀란 게 학종의 스펙이 100개가 붙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고등학교 3년 동안 100개 스펙을 붙입니까? 이렇게 품앗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새로운 특권 배청이 새로운 편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히려 그런 좌파들은 능력주의가 오히려 공정치 못하다. 이렇게 땀 흘려서 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거. 이것은 능력주의 때문에 오히려 공정치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읽으면서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제가 다른 좌파 신문들, 좌파 학자들 얘기 들으면 정말 우리가 정말 자유주의를 좀 더 많이 공부하고 확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분들이 또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턴 프리드만의 또 이제 완전히 경제학적으로 들어가지고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걸 할 건데 좀 더 많은 발제자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씩 나누어서 읽어보면 이 밀턴 프리드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잠깐만요. 네네, 그럼 오늘 말씀하세요. 네. 잠깐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제 파트 부분에서 특허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어떤 관점이나 좀 잘 적혀 있는 서적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적은 없지만은 내가 못 봤는데 특허를 부정하는 것은 바로 아까 능력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허가 가장 먼저 곽강을 받았던 것이 산업혁명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존 로크 이런 사람들이 1689년에 79년에 통치론을 썼잖아요. 쓰면서 이제 재산권이 중요하다. 그때도 로크 벌써 얘기한 거예요. 재산권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그 재산권 중에 하나가 특허권을 그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이 인정을 하게 되면서 1760년대 전부 그다음 우리가 알지만 산업혁명이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그다음에 하그리브의 방적기 이런 게 등등 나왔잖아요. 그 특허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발명을 하면 몇 년간은 특허를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가지면 하나의 독점이 된다고 그래서 특허권이 일정한 제한을 준 거예요. 몇 년간만. 그 특허권은 인간이 굉장히 노력해서 인간의 그 노력을 이끌어내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도록 독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한 제한을 두면서 연구를 많이 해놓은 제도가 특허 제도예요. 그래서 특허 제도가 없었다면 오늘날 새로운 발명이 아마도 안 됐겠죠. 그래서 새로운 발명, 아까 전기연구소지만 에디슨도 바로 특허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특허 제도야말로 근데 발명 특허는 몇 년 이렇게 하게 되지만 발명 특허는 아마 20년인가 그래요. 20년 넘으면 그 뒤로는 다 아무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인 동기를 끌어내기 위한 내면서도 동시에 오랫도록 독점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제도고 그것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도 그게 이제 전기 발명이잖아요. 에디슨 전기 발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인터넷의 발명을 3차 산업혁명. 지금은 이제 완전 스마트폰 인공지능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1차, 2차, 3차, 4차가 전부 다 그런 특허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책도 있을 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무 틀림없이. 저 발표했지만은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특허제도 뭐 좀 더 넓게 지식재산권제도 그렇죠. 지식재산권이라고 있죠. 오정근 교수께서 잘 설명을 하셨어요. 더 관심이 있으면은 박실 교수가 쓴 저기 법경제학 책이 있어요. 교과서인데 거기도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이수견 선생께서 이게 문정부가 이 자유주의 반자유주의 이 정권이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 자유주의 이 생각이 상당히 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사유재산 제도를 이제 차츰 깔아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규제가 많아지고 또 뭐 각종 이 퍼주기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게 결국 이제 사유주의 비슷한 걸로 가는 거고 자유를 이제 빼앗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못 살게 될 거고 이것을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될 텐데 이 자유주의 이번에 미제서를 읽으면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걸 받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더 넓게 국민들한테 결국 이제 이 자유주의를 지키느냐 이것도 국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많이 의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북콘서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참 좋은 일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 자유주의의 생각을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선 첫째로는 우리 우파들의 자유를 먼저 공부해야겠다 생각 때문에 지금 벌써 한 1년 돼서 한 100권쯤 읽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리스트업을 중긴 안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부한 걸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려고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권유를 받았는데 안 하다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사상을 알리려고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만 이게 하는 것,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점점 뭐 유튜브다 뭐다 다른 방식으로 계속 기고도 하고 활동도 우리 조동 교수는 많이 방송도 하고 하고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확산을 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여건상 어려운 것이 아까 제가 능력주의를 그 사람 좌파들은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도 그렇게 다 이제 폐지하고 뭐 학종을 한다고 뭐 등등 그런 얘기인데 근데 항상 사회는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걸 좋아하는 사람은 위에 몇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밑에 대부분은 시험 안 보고 그냥 학종 가지고 뭐 들어가는 건 좋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나 좌파들의
좌파들은 네 편 갈라가지고 좌파들의 편이 숫자가 더 많아요. 그것이 항상 문제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스톱하지 않고 계속 우리 심재실 부의장님도 지금 계속 유튜브 하고 계시는데, 좋은 점이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확산시킨다는 거거든요. 확산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조동 교수 하신 말씀 있다고 뭐,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하여튼 LH 공사 이 사태는 방아쇠 이제 그럼요. 지렛대가 돼야 돼요. 방아쇠 맞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좌파들의 또 사실 맹점이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가자 하면은 사실 그러면서 네가 먼저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약점이야, 걔네들이. 그다음에 정의하고 공정은 사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같이였다는 것. 그렇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머니 찬스. 그게 무슨 엄마, 아빠 찬스가 결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어떤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많거든요. 그거를 잘 찾아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참고로 선영광친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리고 아까 또 진수 씨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능하면 사회과 현직 교사 선생님을 못 모시나요? 사회과 제가 여기 몇 분들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서 들어오는 분 중에서 네. 정교조를 하다가 정교조를 탈퇴한 교사도 있어요. 제가 네네. 그런 분들도 알고 있어서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근데 조금 좀 힘에 겨우실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는 그런데 하여튼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진짜 우리가 필요로 타겟이에요, 타겟. 그분들이 일종의 어떤 연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교수들도 좀 젊은 교수가 필요한데, 네. 왜냐면 젊은 네, 교수가 그렇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가르치던 고려대학교 한 30명 교수가 있는데, 젊은 교수를 내가 다 연락을 해봤는데, 젊은 교수는 이게 요즘은 논문 쓰느라 바빠가지고. 테니어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이제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고려대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인류대학 박사에 왔는데, 저널에 실은 논문이 인류 저널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퇴출시켜 버렸거든요.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끝내죠, 우리. 하여튼 문제가 많아. 예, 부의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의장 말씀 듣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늦게 와가지고 할 말 없습니다. 네, 하여튼 부의장 요즘 굉장히 열심히 그냥 하시고. 일반적인 얘기. 예,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돼가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파들이 너무 지리멸렬해서 정말 걱정이고요.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이런 것도 하고 또 아니 유튜브도 저도 하고 희망이 있어요. 네. 이제 좀 그럼요. 희망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LH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될 겁니다. 저도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폭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요. 손영광 씨하고 이준 씨도 좀 더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 우리도 제가 특히 젊은 교수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많이 부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라디오 심 의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발제 자료를 좀 북컨설팅방에 올려주세요. 네. 여러 사람들 좀 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